법 가고 있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빚밖에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물려주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상속포기죠, 상속포기. 그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고,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깔끔하죠. 쉽고 깔끔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실제 있었던 사안인데요.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밑에 이 가계도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겠죠. 그리고 요 슬하에 손자가 있고, 뭐 손자든 손녀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마이너스 재산, 즉 소극적 대산, 빚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채권자가 있겠죠. 저 돌아가신 망인의 채권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추심을 해왔지만 여기에 이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딱 상속이 되죠. 이렇게 상속이 개시됐다라고 하니까 채권자가 여기에 청구하려고 딱 눈치를 보고 있죠. 근데 아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상속 포기를 해버렸다.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일단 포기를 적법하게 마쳤습니다. 포기를 하고 나니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 순위에서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최근 친이 우선이지만 이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어디로 가요? 그 밑에 직계 비속으로 가죠.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도 직계 비속이고 이 사람도 직계 비속입니다. 손자녀한테 내려가게 되죠. 후순위인. 포기를 했으니까, 상속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후순위로 내려갑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지, 아들분은.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미성년자인 그 자기 아들한테 이 채권자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미 3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이미 상속 개시 일로부터 그렇게 3개월이 이미 경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갚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이 사람한테 상속이 이제 이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후순위인 이 손자한테 가게 되고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런 식의 어떤 상속 포기로 인해서 후순위로 넘어간다는 뭐 이런 것들은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상속 순위만 나와 있지. 그리고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포기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 본인이 그러니까 상속인이 된 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로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청구를 했을 때, 아, 내가 상속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해. 그래서 포기를 하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포기했다. 포기하면 어디로 가요 또? 그 후순위로 가죠.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없을 것 같아요. 배우자도 이 사안에서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3순위로 형제자매한테 가죠. 형제자매. 이 돌아가신 분. 형제자매로 가는데 형제자매도 뭐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사촌인의 반계혈족이다. 그러면
사촌들 같은 경우는 연배가 비슷할 수 있는데 삼촌 관계에 있는 그런 조카들 있죠. 조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아들과 비슷한 그 연배의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채권자가 거기까지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불이탈을 받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것도 같은 범위에 따라서 그때로 청구받으면 그때 포기를 하면 됩니다. 뭐 포기가 크게 이제 번잡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게 받으면 이제 좀 그렇죠. 기분이 그렇죠. 짜증나죠. 귀찮고. 되게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되게 바쁜데, 야 씨가 바쁜데 뭐 연락도 안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이제 좀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물론 채권자가 굳이 그 추심 비용 들여가지고 여다가 뭐 사촌, 삼촌까지 그렇게 찾아가지고 뭐 그렇게 청구하는 일은 드물긴 합니다. 어차피 그 청구해봐야, 청구하고 뭐 소송 제기하고 해봐야 그 돈도 본전도 못 건지니까 바로 포기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뭐 그렇게 청구할 일은 드뭅니다만 만약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포기해버리고 한 사람이 떠안아서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법률적 지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는 변호사가 있다거나 뭐 이런 분이 맡아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한정승인. 최근에는 뭐 상식 수준들이 높아지셔가지고 한정승인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정승인. 그럼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형제 자매가 뭐 형제간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밑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상속인이 되겠죠. 자녀들이니까 같은 순이고 같은 그 근친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그러면 뭐 나머지 다 포기해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요 밑으로 이제 그 뒷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단독 상속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한정승인에도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특히 이제 아무런 재산이 없고요. 플러스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근데 마이너스 재산만 많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이 명확하게 이런 것 같으면 장기간 이제 신용불량 상태로 살아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명확하다면 뭐 상관이 없어요. 한정승인을 하든 뭐 상속 포기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요거를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플러스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 이게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게 있어. 부동산 등의 어떤 등기 등록하는 그런 유형자산이 있다. 유형자산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거를 이런 것들 이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요거 받아가지고 빚 다 변제하고 남는 빚은 본인이 이제 변제를 해야 돼. 상속인이 변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정승인을 만약에 한다고 봅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이런 경우에 부동산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이 5억 상당인데 5억짜리인데 4억 잡혀있고 일반 채무가 한 2억 있다. 이런 경우에 5억을 받으면 5억짜리 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5억짜리 이거 다 잡혀있으니까는 그냥 안 내는 게 아니고 까고 사실상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통 과정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 취득세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내야 됩니다.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고요. 또 한 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뭐 1%에서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4%까지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런 가정사에서 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는 경우에 뭐 크게 이제 그런 이거보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수도권 내에 그 기업용 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1에서 4%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뭐 1% 쳐도 5억짜리 하나 받으면은 1% 같으면 얼마예요? 돈이 많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 2% 같으면 1000만 원이에요. 돈이. 그죠? 생각지 못한 비용이 이제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정 승인에 또 다른 어떤 효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속 개시 당시에 모르는 거예요.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재산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 또 다른 어떤 채권자가 후에 나중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망 당시에 그 상속 재산 자체가 적극적 재산이 뭐 한 5억 된다. 근데 빚이 한 2억이다. 2억 채무가 있다.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고 해서 뭐 얼마가 더 뒤에 다시 나올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일단 드러난 것만,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포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요 5억을 남겼고 2억 채무 변제하고도 3억이 남으니까 일단 그냥 포기하기는 그렇다. 근데 뭐 얼마의 채무가 더 나올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한정 승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5억짜리가 부동산이라고 봅시다. 부동산이면 취득세 당연히 내야 돼요. 취득세 내고 이제 상속 등기를 하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앞으로 합니다. 그래놓고 2억 채무 요거는 변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자 갚아 나가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한 4억짜리 채무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혹은 뭐 3억이든 채무를 들고 나오면 이 사람한테 당신 아버지한테 예전에 이렇게 빌려줬던 돈이 있다. 갚으시오. 상속을 받았으니 한정 승인이라도 승인한 거죠.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갚아라. 그렇게 하니까 뭐 3억이라고 봅시다. 그냥. 이거 5억짜리 팔아가지고 2억 채무 변제하고 3억 여기 주고 그러니까 5억 다 털었죠. 그럼 끝. 아주 편안하게 있는데, 근데 이게 상속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 내죠. 아까 취득세 내야 된다 그랬죠. 취득세 낼 때 시가대로 이제 상속 신고를 안 하고, 상속은 그렇죠. 상속세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나쁘죠.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5억까지 그 일괄 공제를 해주죠. 일괄 공제. 5억까지는 일괄 공제하고 상속 재산이 아닌 걸로 이제 봐주는 거죠. 까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5억짜리 하나 받으면 시세가 5억이면 일괄 공제 되니까 그냥 신고 안 하면 이렇게 그냥 세무서에서 처리를 해요. 없잖아요. 세금이, 상속세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취득세 낼 때 이제 어떻게 그 기준 시가대로 이제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죠. 기준 시가라는 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죠. 많이 낮습니다. 취득세는 조금 낼 수 있는데, 근데 취득세율 뭐 1%에서 4%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도소득세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 정도 잡혔다라고 돼버리면은 시세는 5억짜리예요. 그럼 5억만큼의 그런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 신고하고 상속세 요거 어차피 5억으로 잡히더라도 상속세는 안 내요. 어차피 5억까지 일괄공제되니까. 근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도 조금 덜 내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2억으로 잡히는 게 취득가액이 2억으로 잡혔는데 그 뒤에 채권자가 나타나서 3억 더 주시오 하니까 이 5억짜리를 5억에 처분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3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높은 어떤 세율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억 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이런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인터넷을 좀 많이 알아보시고 혹은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상담료 조금 주시고 주변에 이제 세무사라든가 그런 전문가의 한번 상담을 구해보면 미리 어떻게 대처를 해놔야 되는가 그에 대한 좀 답이 나와요. 그에 따라서 이 나중에 세금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뜻하지 않게 뒤통수를 빵 맞는 이런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돈 엄청 아낄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저는 뭐 세무사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평소에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맞닥뜨렸을 때 뭐 그런 게 있다던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정승인의 단점, 세금 문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또는 뭐 어떤 뭐 중장비라든지 뭐 큰 뭐 대형 트럭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산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절차가 조금 상속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혼자 하기가 조금 상속재산 목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다 이제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조금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거나 빚만 있고 상속재산이 없어요. 적극적 재산이 없다. 플러스 재산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는 뭐다? 한정승인. 그죠? 한정승인. 한정적으로 승인한다는 거죠. 상속을. 두 가지인데 상속 포기의 단점은 뭐다? 첫째로 후순위로 넘어가서 채권자가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괜히 그 사람도 또 귀찮아지고 그 후순위에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후순위에 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사람도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점으로는 일단 절차가 쉽다. 그리고 깔끔하다. 포기해버리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그 상속, 빚이든 진짜 재산이든 그런 것들 여부와 무관하게 나는 지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정승인의 장점으로는 이제 후순위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내 순위에서 끊어준다는 것. 끊어줘서 그 뒤로 불필요한 어떤 청구 그리고 그로 인한 번잡함, 후순위 사람들에 대한 후순위 상속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번잡함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단점으로는 가장 큰 세금. 이제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재산이 있고 그런 그 채무가 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니면은 채무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세금 문제, 취득세, 상속세 그리고 뭐다? 양도세. 만약에 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서 채무 변제하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압류해서 경매로 넘겼다. 그럼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겠죠. 그럼 그 가액, 경락 가액 자체가 이제 양도 금액으로 보는 거죠.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돌아오죠. 경매로 넘겨봐야. 경매로 넘기면 이 사람이 다 갖고 가고 나머지 이 사람이 다 갖고 가고 자기한테는 배당되는 게 없어요.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 사람은 그 경락 가액
뭐 4억 5천에 낙찰됐다 그러면 4억 5천 그에 처분함으로써 이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가격에 처분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취득 금액 이 기준시가죠. 여기서 4억 5천 해가지고 2억 5천이 차액으로 양도 차액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항상 주의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되시면은 뭔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좀 도움이 되시면 뭐 그냥 보고 끄지 마시고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